대한민국 중심 채널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에너지 가격 한참 오른다, 또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 테이퍼링,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지금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이 글로벌 경제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뭔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할지 오늘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하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날카로운 분입니다. 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분도 나오셨습니다. 네. 거침없는 발음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멘트란 말이에요. 거침없는 질문 요정. 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거침없는 녀석들의 오윤혜입니다. KBS 프로들 네. 다 아빠들이 본다, 지루하다, 네. 정보만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KBS 정규직 분들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KBS 유튜브에 비정규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거침없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업로드 됐거든요. 제가 한번 봤는데 네. 거침이 있던데. 칭찬이죠? 칭찬. 썬킴님, 전민기 씨 저 모여가지고 시사 이야기, 아주 다양한 이야기, 재밌고 또 쉽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조회 수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아유, 제가 잠깐 봤는데 오윤혜 씨가 저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업어 키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업어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업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자, 코로나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 둘러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막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지금 주의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 뭐다라고 생각하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작년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각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빨리 회복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이 자산가의 거품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지 그래야지 성장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세계 경제가 다시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백신 있잖아요. 이거 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거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아니면 외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것도 약간 부채에 들어가나요? 거침없다 없어. 아니 왜냐면 그거 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백신. 다 사오고 있죠. 먹는 약. 제가 가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사오고 있습니다. 돈 주고. 그래서 최근에 그 선진국 사람들은 부채 그 백신을 많이 맞고 신흥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또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못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신하고 우리 경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수출을 보면요.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선진국 수출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신흥시장 수출 증가율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백신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 더 많이 수출했다 이거죠. 네, 선진국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소비 활동을 하니까 우리 상품도 많이 수입해 가고요. 신흥시장 사람들은 백신을 덜 맞아가지고 소비 활동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어디에 백신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에 미국에 제일 많이 합니까? 미국으로 올해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유럽으로도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지금 백신 안 맞겠다고 해가지고 막 코로나 다 퍼지고 지금 난리라던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소비는 하시나 보네. 소비는 특히 그 서비스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재미없지만은 거침이 좀 있지만은 미국하고 중국 그 영향을 우리나라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 이 영향 지금 받는데 그 주목해야 될 거 그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는 뭐가 좀 있다고 좀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죠.
지금 좀 미국 경제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면 미국 물가는 6%가 넘었었습니다. 지난 10월 달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요. 그러니까 미국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미국이 빨리 돈 풀었던 거를 줄이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금리 인상하면은 이 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언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것 좀 알아맞혀 주시면 안 돼요? 교수님께서. 언제쯤 올릴지 미국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왜 또 난 우리 다 궁금할 것 같은데 대략 뭐 몇 분기 내년에 2분기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대체적으로 내년 하반기 가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내년에 뭐 분기까지 말씀하시니까 내년 2분기쯤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빨리. 네,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오르니까 뭐 연준 의장도 걱정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물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 물가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미국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데요? 금리를 올리면은 소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우리가 저축 안 하고 지금 막 돈을 써버리거든요. 그렇죠, 저축 안 하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지금 소비한 것보다 은행에다 저축했고 나중에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대 수익률 투자해가지고 기업들이 한 5% 수익을 낸다고 그러는데 금리가 5%면 투자 돈 빌려서 안 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뭐 2%면 돈 빌려서 투자하는데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기업의 투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죠. 안정. 아까 미국 얘기하셨고 중국은 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기업 부채죠. 기업 부채. 홍다. 이거 공부 많이 하셨네. 거침없다 없어. 황사안 기자님이 어플 키운 결과입니다. 청출어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중국은 2009년, 2010년 9 내지 10% 성장합니다. 중국이요? 그때 대단하네. 그래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중국이 왜 그렇게 높은 성장을 했느냐? 중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도 했지만 건설 투자를 엄청 늘린 거예요. 짓는 거? 짓고 그다음에 집값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둔화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설 투자의 가행 투자 문제. 그다음에 집값이 뭐 베이징 중심지는 아직도 건조하다고 그럽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헝다그룹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헝다그룹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관련 회사도 지금 견디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터질 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번호표 뽑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까지 번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과거 일본이 30년 전에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금 30년째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동안 한때 10% 성장하고 최근에 7% 성장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그 4% 정도는 성장할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은 정도입니까? 그 정도만 성장하면 미국 2배죠. 미국이 잘해야 2% 성장하니까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 경제 잠재 성장 능력, 우리 경제 성장 능력이 지금 2% 좀 밑돌고 있거든요. 뭐 4%만 성장해도 좋네요. 뭐 높은 성장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14억 인구가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저 GDP 중에서 미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우리는 46%인데요. 중국은 38%밖에 안 돼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덜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엄청 사갔었잖아요. 그렇지. 뭐 면세점에도 막 엄청 막 싸대게 해가지고 진짜 중국 사람들 오면 다 좋아했었는데. 그거는 아주 0.001%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극단적인 침체나 경제 위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내수가 뒷받침이 되니까. 예, 내수가 뒷받침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중국과 아주 이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뭐라고요? 금융으로? 예. 우리 국부를 늘려야 된다. 국부가 뭐예요? 국가가 부자 되는 건요. 국가 부.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좀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통관 기준인데요. 무역수지 흑자가 80%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해서 돈 벌었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 웬만한 물건은 중국이 비싸게 우리보다 싸게 생산해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갈수록 중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요. 중국 돈이 그동안 건설 투자로 많이 갔는데요. 예. 이게 경제 성장이 낮으면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의 증권시장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니까 중국 은행도 부실해지고 있죠. 네. 중국 정부 안 되겠다. 중국 기업들한테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라. 네, 그래서 중국의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JP 모간, 심지어는 일본 노무라 증권까지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렇게 큰 금융회사를 중국 가는 거는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네. 우리나라도 뭐 미래에세 이런 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갔다가 좀 빨리 가가지고 큰 실패를 한번 했었죠. 그래요? 어떤 실패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2006년에 일부 우리 자산운용사들이 갔었어요. 뭐 중국 펀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때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우리 코스피 같은 대표적인 주가지수인데요. 6천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금융회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중국 주식 사자마자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미국 가행 투자 문제가 들어가면서 그게 1,800까지 떨어진 거예요. 맞아. 6천에서 1,800이요? 그때 중국이 직격탄을 맞았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회장한테 언론에다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누구누구 회장께 드리는 걸. 방향은 맞았는데 모든 게 시기 때가 있는데 타이밍이 당신이 너무 앞서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때 실패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지금 그때 생각으로 중국 진출해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좀 늘려달라. 이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중국의 경제랑도 영향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저축한다 중국의 했으니까. 미국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미국 수출, 네. 중국한테도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 GDP에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25%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수출 보면은 중국이 한 25%. 미국이 한 15%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중국 경제도 나빠지니까 우리 수출도 미국으로도 줄어들지만 간접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 안 좋네. 그러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제 뭐 그게 저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연방준비 제도에서도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워낙 예상했던 것보다 세게 막 나오니까 그리고 인플레도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셀 것 같으니까는 금리 인상 더 앞당겨야 된다 얘기가 그 통화 당국자의 입에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앞으로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한국까지 우리까지 어떤 영향을 좀 차츰차츰 미칠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계속 그렇게 주시장 거품을 더 누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일시적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말을 바꿨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 물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요.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은 고용 극대화예요. 지금 물가는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아직도 10월 통계 보니까 작년 코로나 직전보다 아직 420만 개 일자리가 아직도 줄어들었습니다. 참 미국은 탄력적입니다. 작년 3, 4월에 코로나 때문에요. 미국 일자리가 2230만 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회사 같으면은 뭐 기업 실적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해고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국 회사들은 다음날 출근했을 때 예고도 없이 컴퓨터 만지지 마. 집에 가. 2달 사이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줄여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네. 좀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한 420만 개 정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아마 내년 3, 4월 가면은 420만 명 일자리 다 찾을 것 같아요. 그럼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회복되니까 네. 그때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지금요? 예, GDP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고요. 그다음 미국 사람들이 자기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나 돼요. 그렇죠. 미국은 워낙 주식을 많이 하니까. 전 90%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이 23%입니다. 거침 너무 없다. 근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예요. 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8%였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47%였거든요. 지금 53%라는 거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던지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다 금리가 오르면은 주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거죠. 주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덜 들어와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오래 우리 주식 팔고 있으면 우리 주식도 더 팔 수밖에 없죠. 네, 금융시장에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상품 수출도 당연히 안 줄어들겠죠. 네. 간접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 지금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희망적인 거. 아니 그러면 내년에 2분기쯤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에 좋은 거는 그래도 하나는 좋은 있어요. 거 하나는요. 네, 하나. 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지. 지난 목요일에 한번 그 얘기 하셨어. 그때 들어가라고. 지난 목요일에 방송에 김 교수님이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 중에 자산 가격이 굉장히 내려가서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한국? 예,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지금 그 거품이 잔뜩 꼈으니 이런 경우가 역사상 없었으니까.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김 교수님 말씀이 지금 돈 조금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고 덜컥 뭐 사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라.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죠? 내년 말이나 내후년 말에 집 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집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집 사이클은 한번 꺼지면은 뭐 한 4, 5년 정도 가거든요. 그래요? 그럼 한 5년은 더 기다려야지. 주식에서 우선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집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기회가 올 수도 있군요, 누군가한테는. 그렇죠. 근데 준비된 자한테는 기회죠. 근데 보통 사람은 위기가 오면요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용기도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맞아. 살 수가 없어. 네, 떨어지면은 늘 또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면은 또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못 사요. 근데 이제 지나고 가면 싹 올라버리죠.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아까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이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임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계속 이게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9월인가 그때 입장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닌갑다야. 이거 계속 오래 갈 것 같네. 이렇게 해서 다들 화들짝 놀란 거잖아요.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왜 연임을 시킨 거예요? 바꿔놓으면은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다음 8월 연준 의장이 사실 작년에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놨거든요. 적극적 통화 정책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거를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극복하는 게 뭐예요?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는 회복됐는데 문제는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죠.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미국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진짜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B 국민은행에서 그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네. 올 10월까지 계속 올랐는데 우리나라 전도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70%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은 2012년 3월부터 더 짧은 기간에 101% 올라버렸어요. 못 살겠네 미국은 진짜. 미국 뭐 주가도 엄청 올랐고 집값도 올랐고 네. 미국 금융 불균형이 더 심화됐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는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 거 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오른 거를 정부가 돈 많이 풀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뭐 금융 정책 당국은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도 추춤거리고 저 집값도 지금 상승세가 좀 멈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미국은 그걸 시장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위원장이 그동안 저 물가상승 일시적이다, 통화 긴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주가도 더 올라버리고 집값도 더 올라버린 거죠. 아니 그 사람은 메시아도 아닌데 그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믿어요? 저 같으면은 저 사람이 그냥 일부러 더 네. 이렇게 너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까봐 괜찮다 한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도 많죠. 대표적으로 저 썸머스 전 재무장관 이 사람은 돈 너무 많이 풀었다. 앞으로 심각한 인플레가 올 것이다.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투자자들은 오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네. 그런데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오르면은 계속 오르거든요. 모든 자산가에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방향이 꺾여버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꺾일 수 있을 것이다. 예, 내년에. 저는 조만간 꺾일 수 있을 것이다.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이건 제 이른바 그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나? 네.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연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작년 뭐 이때쯤에서 인플레 압력이 막 그 아까 레리 서머스 그런 그 전 장관도 막 근래 보기 드문 인플레 오니까 이렇게 돈 풀다가 어쩌려고 지금 큰일 날 사람들이 막 이런 경고하는데도 괜찮아 이거 일시적인 거야 뭐 계속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주가는 최고치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미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의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실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흐뭇하고 뭔가 부자가 된 듯한 느낌. 저 사람 참 통화 정책 잘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걸 노리고 괜찮아. 믿을 건 주가를 우리가 띄우는 길뿐이야. 그건 없었어요? 그건 아니었을까 혹시? 그런 측면도 있었죠. 있었어요? 뭐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뭐 거품 붕괴도 않고 계속 경제 좋아지고 올라가는 게 좋죠. 그래도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데 저는 내년에 가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연임을 해버렸잖아요. 본인은 맞지. 본인은 하고 싶었을 거야. 책임을 지셔야지. 폭락하더라도 책임져야지. 물가는 오르고 미국 경기도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 OECD 각 국가별로 발표하는데요. 뭐 10월 미국 데이터 보니까 좀 선행지수가 꺾이거든요. 선행지수가 꺾인다는 거는 뭐죠? 앞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지금 미국 실질금리가요.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국채 10년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 1.6%. 그다음 미국 소비자 물가 6.2%니까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 이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윤혜 씨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실질금리는 뭐예요? 실질금리는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하는 건데요?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왜 빼야 돼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그만큼 올라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윤혜 씨가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다가 그러면 지금 저축성 금리가 1%거든요. 근데 우리 물가가 올해 2.3%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윤혜 씨 실질 금융자산은 1.3%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면은 내 금융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은행에 돈 넣으면 바보지 그러면은. 물가가 그래서, 더 빨리 뛰는데. 그래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과거 보면 이 실질금리가 앞으로 경제 성장을 예측하거든요. 과거 보면 미국 실질금리가 이렇게 큰 폭 마이너스면은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금리가 몇 프로인데요? 우리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죠. 지금도 올해 소비자 물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2.3% 예상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의 예금금리 1%좀 넘으니까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3. 네, 그다음에 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2.4% 정도 되니까요. 그거로 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아닌데 미국은 그게 실질금리가 4.4%가 넘거든요. 꽤 크네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90% 이상 주식에 지금 넣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부자 되시겠네. 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네. 물가가 한 2.2%, 2.3% 정도 올랐는데 지난 20년간 네. 주가는 올 평균 수익률이 한 9% 정도 돼요. 그래서 주식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물가를 해지하고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9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경기가 정점에 있거든요.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일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도가 그럼 또 있더라고. 올라 이제. 그래? 제가 사기만 하고 마시고요. 팔지를 못하겠어. 사놓기는 하는데 매도가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주식 투자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는데요. 올해 초에 그러면 뭐 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 안사람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네.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하니까. 네네. 작년 하반기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돈 벌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왜 내가 주식 투자를 했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집에서도 그러시는구나. 교수님이랑 상의 안 해요? 그러게. 이거 사도 될까? 언제 살까?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차이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제가 저 삼성전자 1월 초에 9만 5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7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거야. 근데 안 믿어요? 그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7만 5천 원까지 떨어지니까. 맞췄네. 아내분께서 우리 교수님은 진짜 조회수를 완전 이렇게 확보되신 분이잖아요. 경제계에서는 진짜 탑인데 가정에서는 아직 신뢰가. 아니 그러면은 그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미국 주식은 어쨌든 간에 파월이 올렸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상 최고치를 지금 연일 경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으면은 원래 옛날에는 한국 주식도 같이 따라서 좋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안 그렇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디커플링이라고 그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잠깐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다 기대하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면 70%고요. 우리나라는 46%밖에 안 됩니다. 미국 소비 중에서도 65%가 서비스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되면 영화 보러 가고 여행 가고 미국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만 보면 우리 주가가 떨어졌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주가 미국 주가만큼 올랐고요.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31%는 올랐습니다. 작년엔 그랬죠? 작년에 세계 평균 주가가 MSCI로 평균 주가 발표하는데요. 14% 올랐어요. 거의 2배 올랐네요. 작년에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특히 코스닥은 45%는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평균하면은 우리 주가가 못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안 하고 올해부터 저는 올해부터 올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 그리고 또 윤혜 씨가 재주가 좋아요. 네, 뭐요? 안 떨어지는 주식만 사더라고. 아주 큰 재주 가졌어. 이렇게 매주 전문가들에게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매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 말씀 듣지 말고요. 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난 30년간 주식 투자하면서 그냥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만 투자하세요. 어떤 전문가 말도 지금 제 이야기도 들을 필요 없고요. 진짜요?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시면은 절대 손해 안 나고 계속 이익을 봅니다. 자, 그거 지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거시경제 흐름을 하니까 개별 종목 안 사고요. ETF를 하거든요. 주가지수를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경기가 나빠질 국면에는 인버스 ETF 같은 것도 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오르는 거?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거시경제 흐름을 공부하기 때문에 인버스 ETF 같은 거 뭐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뭐 자기가 계속 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팔리면은 최근에 저 오늘 오다 보니까 제 후배 하나가 저 BTS가 관련된 그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뭐 1년 사이에 2배나 올랐더라고요. 그 주가가. 그래요? 그 친구는 그거를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만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약간 여행이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라 해서 항공주를 샀거든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는 소식의 관계없이 항공주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어쨌든 한국 증시가 아까 잠깐 그 얘기는 하셨어요. 내년 하반기, 뭐 내후년 상반기 그 얘기도 하셨어요. 내년 그럼 한국 주식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저는 우선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된다. 우리 주가가 모든 거 펀더멘탈 기업 수익에 비해서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박스권 뭐 지금 3천 안팎에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이런 제자리 걸음 상태가 좀 더 지속될 수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 가면은 본격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 수익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저도 그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경제성장 전망했습니다. 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뒤따라서 올립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꺾이는 국면에서는 전망했는데 그것보다 실제 낮게 나오거든요. 계속 뒤따라서 낮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월 중순에 95,000원 가니까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수익, 삼성전자 영업이익, 주가 목표치 계속 올렸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꺾이니까 지금 뒤따라서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럼 꺾이면은 내려간다고 하면 되고 계속 올라가면 놔둔다.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대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측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매월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계속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정점을 치고 지금 꺾이는 국면이라는 거죠. 이게 초기라는 겁니다. 이 초기 때는 주식 비중을 90% 가지고 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일 당장 팔도록 하겠습니다. 전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내일 전체 매도. 그거는 저 종목별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교수님이 팔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걱정하길래 그거 오래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근데 어떤 주식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40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 아니 아내분이 진짜 거침없으시네. 그거 왜 샀느냐 그랬더니 쇼핑하셨구나 계속. 저 주변에서 이런 주식 좋다 이런 주식 하니까. 좋다 그냥 조금씩 몇 주씩 사는 겁니다. 저도 한 15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15개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40개. 40개는 너무 저는 10종목 이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기업을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40개를 보는 공고 사고 40개면은 내가 뭘 샀는지 모릅니다. 얼마에 샀는지도 몰라요. 지금 교수님이 웃는데 웃으시는 게 아니신가?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거시적인 경제를 전망하실 때 가장 표준으로 보는 지표,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참고할 만한 지표는 뭐가 있나요? 통계청에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거든요. 이게 미리서 경기를 예고해 주니까. 통계청. 매월 말에 통계청 들어가면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발표해요. 산업활동 그 동향. 보도자료가 굉장히 긴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너무 긴 거 싫어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게 올라가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선행지수와 순환 변동지수. 이게 꺾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 그게 지난 6월을 고점으로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그럼 과거에 보면 항상 맞았어요, 그게? 거의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지표는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을 봐요. 왜요? 호주랑 프랑스 왜요? 스위스 프랑. 스위스 왜요? 호주가 선진국 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고요. 스위스가 제일 낮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면은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호주 국제에서 하면은 2% 이상 금리가 남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은 안정성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면 호주로 돈이 몰려들어가지고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스위스 프랑이 강세로 가는 거예요. 스위스 프랑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강세면은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이 안정적이다. 스위스 프랑이 강세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근데 최근 호주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가 약세다. 예, 그러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구나. 이게 우리 주가하고도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야,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 그것도 의외네. 그러니까요. 또 뭐 깨알 팁 없어요? 좀 현실적이고 방금 되게 좋지 않아요? 통계청 그리고 호주, 스위스. 깨알 팁은요. 깨알 팁. 예. 네. 지금 어디 가서나 주식시장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 너무 떨어졌다. 이럴 때 그때 들어가.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쵸? 다 좋다고 그러는데 나만 참여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이야기하면은 지금 어디 가나 주식시장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 몇 % 정도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하면 괜찮아요? 30%? 네, 그거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뭐 30% 그 정도면은 괜찮은 매수해도 됩니다. 고점 대비. 예. 근데 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그 정도 떨어졌죠. 아 그래요? 95,000원 갔다가 최근에 7만 원까지 좀 지금 최근에 올랐습니다만 뭐 7만 원도 잠깐 깨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하면서 아까 삼성전자 얘기도 하셨지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게.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분석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이 분석 보고서를 이제 내면서 반도체 겨울이다 뭐 해서 모건 스탠리가 JP 모건에서 냈나 모건 스탠리가 냈나 거기서 냈잖아요. 그러면서 막 반도체 관련 기업 주가들이 막 쭉쭉 떨어졌잖아요. 이게 앞으로 디램 가격이 근거도 또 그럴듯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디램을 그 메모리 반도체를 기업들이 잔뜩 사놔고 지금 재고가 막 쌓여서 넘쳐나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암만 반도체를 만들어도 저거 안 팔린다. 그러면 가격이 그야말로 무슨 값 된다. 급락할 거니까 실제 급격하게 나빠질 거다. 그래서 전례 없는 아주 추운 겨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던 반도체 했는데 주가만 겨울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반도체 가격도 지난 11월에는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많이 떨어지지 디램 가격이 약 9%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는데 좀 떨어졌거든요. 디램 가격이 왜 떨어졌느냐. 물론 반도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전제품 이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내구재 같은 걸 다 사버렸거든요. 뭐 냉장고 바꾸고 TV 바꾸고 그다음에 PC 바꾸고 이런 것들은 한 번 사면 꽤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월달에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럼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떨어질 때 사두면 괜찮지 않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씩은 사 모을 필요는 있는데 다른 건 지금은 많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 하반기? 그러면 나는 돈이 있는데 그럼 현금을 갖고 있고 내년 그럼 하반기 때는 주식을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까지는 안전자산이 뭐 금이나 달러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금 달러 투자 일부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금은 뭐 ETF 이런 걸 하나요?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로 사실 수 있고 현물로 사면 이제 부가세 10% 내야 되고요. 그 보관하기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이 금 ETF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한 주당 15,000원 정도 언제든지 사고 파실 수가 있거든요. 금 ETF 같은 건 투자하셔도 바람직한데 그런데 금 투자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주식을 사면은 배당금이 나오고 채권을 사면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알을 낳지는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뭐 물가 오르고 최근 달러 가치가 오르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금도 일부는 투자해야 된다. 한 10% 정도는 투자 자산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면은 달러를 사 모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달러는 그 쓸 정도만 해외여행 가고 뭐 유학 자녀들 보냈다면은 그 정도만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부채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위안화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고? 예, 위안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요. 달러를 못 믿는 거지. 예, 달러를. 그러니까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71%였는데 올 2분기 보니까 58%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국 경제, 미 달러를 과거처럼 믿을 수가 없다. 그렇네요. 조금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은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미국이. 예. 뭐 그러기는 그러는데 뭐 이런 변화의 시대는 금융시장이 출렁거리죠. 예. 금융시장이 출렁거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그동안 세계 되니까? 경제축이 미국이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출렁거리면 전 세계 그러니까요.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다 같이 출렁거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이 고민이 많거든요. 중국이 1조 한 1,000억 달러 정도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중국이. 예, 1조 2천억 넘었다가 1조 1,000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팔아버릴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국채를? 예. 미 국채를 흔들 팔기 수가 있다는 시작하면은 그럼 달러 가치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예,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그럼 미국 금리는 일시적으로 급등해 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 금리는요? 예. 왜요? 달러 국채,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니까 중국이. 파는데 금리가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오면 미국 자산 가격이 지금 거품력이 있는데 폭락할 수가 있죠.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 달러의 의존도가 달러 말고 다른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일시적으로는 충격이 올 그런 전환기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지금 우리 그 국내 증시에 또 한 가지 어쨌든 많은 변수 중에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비중. 지금 어쨌든 외국인 투자는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쪽이 지금 더 많잖아요. 그래요? 주식은 나가는 쪽이 많은데요. 채권은 들어오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 채권 합치면은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은 나가는데 채권은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 뭐 이 정도 안팎이거든요. 양호하니까. 근데 선진국이 120%가 넘었어요. 그렇죠. 한국 국채사 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걸 못 갚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자 꼬박꼬박 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0%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이 1.6, 우리 2.4. 그럼 우리 거 사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채를 미국 사람도 사고 중국 사람들도 사고. 저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 괜찮네 국채. 우리나라 국채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90%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외국인들이 작년까지 7%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계속 사가지고 지금 비중이 10%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난 목요일날 말씀하셨듯이 제조업 국가들은 이제 좀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그다음에 탄광소의 카나리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재 소비가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 주가가 전 세계 주가보다 2배 이상 올라버렸거든요. 한국 비중이 많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럼 한국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다 보이네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가끔 그 부자들, 그 CEO들 만나면요, 시대 흐름에 당하지 말라, 시대에 당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한테 당하면은 뭐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정말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시적인 큰 흐름을 알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국채금리라는 거는 매번 변동하나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불안할 때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국채에 투자는 긍정적인 건가요? 예, 저는 지금 한국의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은 뭐 시장 금리는 미리서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에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은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빠지면은. 예. 그래서 저는 국채 같은 거는 지금 뭐 투자 조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아까 뭐 금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금값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에 관심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일단 이거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실물 금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 보관하는 것도 뭐 골드바 같은 거 뉴스에서 보면 가끔가다 나오던데 금고 속에서 막 숨기는 거. 일단 이거 그 실제로 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일단 이거 은행에서 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ETF도 말씀하셨고 아니면 금 거래도 말씀하셨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 은행에 가서 금 발을 직접 살 수가 있고요. 진짜요? 그거 살려면은 현금 주고 부가세 10% 내야 됩니다. 금바 하나에 얼마인데요? 그거는 뭐 킬로그램당 다른데요. 아 그래요? 보통 몇 천만 원이요? 지금 온스당 금 가격이 뭐 지금 뭐 1,890달러. 그렇게 얘기해도 전 감이 안 오니까. 바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하듯이 그런 걸로 살 수도 있나요? 또 금 펀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 가입이요? 금 펀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증권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은 개별 주식처럼 금 ETF를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한 배짜리도 있고 두 배짜리도 있어요. 한 배짜리는 뭐고 두 배짜리는 뭐예요? 금값이 오를 때 두 배짜리는 2배 줘요? 네, 2배 그냥 금값이 1% 올랐다면 2% 오르는 금 ETF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거는 금값이 떨어질 때는 2% 떨어지는 거야? 2배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편이에요? 떨어진 편이에요? 작년에 그 온수당 2,060달러까지 갔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로 하면은 지금 그거를 참 계산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최근에 그 1,900달러 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졌네요.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올 뭐 1,670달러까지 떨어져서 지금 1,9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좀 오른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는 뭐 인플레 해지 수단이고 금이 그다음에 금은 그 리스크 관리 수단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회사 다니면 직장 오래 근무하고 승진하고 그다음에 월급 오르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오르기를 바라죠. 그런 일 잘 안 생기던데요. 그런데 지금 그 리스크가 있는 시대니까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금 거꾸로 갔을 때 이런 의미에서 금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자도 배당도 없는 거니까 많이는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10% 안팎 뭐 그 정도는 그렇습니다. 이자도 배당도 없는데 이게 금이 그 인기가 있고 요즘 금값이 오르는 거는 그럼 순전히 그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플레 해지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비중을 줄이면서 금을 사고 비중을 있어요. 올리는구나. 예를 들어서 중국 인민은행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은행 같은데요. 얘들이 저 금을 3%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애완 보유액 중. 유럽 중앙은행은 한 60, 70% 가지고 있고요. 금을요? 근데 우리나라 중앙은행 더 덜 가지고 있어요. 한 1%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1% 좀 넘는데요. 뭘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채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채.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언제 금 샀는지 아세요? 아니요. 2015년 무렵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물렸네. 그때 그렇죠. 한국은행이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 아련하지 않다기다. 금을 안 샀어요. 근데 금값이 그렇게 오르니까 일부 언론이 때리죠. 한국은행 너네 도대체 그 기중한 애완 보유에 금 하나도 없이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 그러니까 마지못해 고점에서 한 47억 달러 정도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폭락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그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있으니까요. 그 1% 이후로 안 샀나요? 지금 사야지 물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도 안 사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뭐 가끔 언론에 한국에 금 좀 사라고 칼럼을 쓰는데요. 지금 그 뒤로 한 번도 안 사고 않아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데 그 중앙은행이 금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옛날처럼 무슨 뭐 금태환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돈 풀면은 결국 언젠가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인플레가 오면은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거든요.
중앙은행도 해지수단으로. 중앙은행도 그리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중앙은행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어디 가면 나와요? 막 아주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요. 매월 한국은행이 애완보유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채권에 얼마 투자했다. 그다음에 금에 얼마 투자했다. 매월 발표합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그 비밀이니까요. 전화해부터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그래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죠. DM 같은 거 보내볼까요? DM이 뭐지? 아시죠?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KBS 혁신해야 됩니다. DM도 모르는 두 분과 진짜 진행하기 힘드네. 요즘은 다 DM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가지고요. SNS상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요즘 그걸로 다 섭외하고. 카카오톡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땡. 힘듭니다. 세계 중앙은행 이런 데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그거는 IMF가요. IMF? 네, 분기별로 발표합니다. 분기별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기별로 세계 중앙은행한테 다 물어가지고 통계를 집계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런 데서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투자하려면은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그건 뭐 되고. 당연한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 부지런해야 하는 거는. 금 거래할 때 그러면 개인들이 주의할 점 있어요? 뭐 아주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금값이 뭐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냥 거의 수수료도 ETF는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익 나면은 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됩니다. 이익이 일정 수준 넘으면요. 그런데 뭐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저도 뭐 세금 낼 정도로 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저도 제 자산 중에서 한 10% 정도 지금 코인도 투자하세요? 코인은 저 옛날 제 식구들이 좀 했는데 그 식구분들이 말을 안 거의 상의를 안 하시나 봐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거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시작 그거 당장 끊어라. 근데 가족들 그거 끊고 나서요. 저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게 엄청 올라버렸죠. 어머. 그래도 가족들은 하시는 모양인데 이제 교수님은 안 하시겠네요. 주말에는 쉬고 싶어가지고. 안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은.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이 등장했느냐? 2008년 등장했는데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을 믿고 미국 달러를 믿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좀 떨어질 거니까 달러의 미국을 가치가. 못 믿겠다. 달러를 너무 많이 막 찍어내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서는. 그래서 코인도 좀 투자하셔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셨겠네요. 최근에. 그럼 제가 벌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 화폐로서의 기능으로서는 이제 그것도 가능해요? 화폐로서의 기능도? 자산으로서는 어느 정도 좀 제도권을 진입하려 한 발은 들어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화폐 발권력이 중앙은행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그 시장 힘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거래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예. 그렇군요. 그럼 가족들 막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익 교수 그리고 오늘 너무나 거침없었던 오윤혜 씨 고맙습니다. 두 분. 자,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